나는 오늘 아침 병실에서 눈을 떴다. 남편이 옆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쇠약해진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한 달 전 갑작스럽게 쓰러져 뇌졸중 판정을 받았고 나는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왔다. 간병인도 쓸 수 있었지만 남편이 낯선 사람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직접 옆을 지키기로 했다. 그런데 오늘 평생을 믿어온 이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새벽 5시쯤 병실에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갈아주고 나갔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옆에 놓인 침대 서랍을 열어보았다. 전날 남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서랍 쪽으로 손을 뻗는 걸 봤는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서랍 안에는 손때 묻은 수첩이 있었다. 오래된 가죽 표지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고 먼지가 쌓인 흔적도 보였다. 궁금증이 나를 이끌었다. 수첩을 펼친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거기엔 내가 모르는 여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숙, 나영, 지연 그리고 날짜와 장소. 심지어 어떤 날은 호텔 503 같은 메모도 있었다. 연필로 쓴 글씨가 선명했다. 가장 최근 날짜는 15년 전이었다. 15년이라 그때 나는 큰아들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 시간 중 일부를 다른 여자와 나눴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몰려왔다. 그리고 의문이 생겼다. 왜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을까? 기억하려고? 아니면 잊지 못해서? 아침 면회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병실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 상태 어때? 평소 같으면 그냥 괜찮다고 대답했을 텐데 오늘은 목소리가 떨렸다. 수첩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고민했지만 당장 말하면 병실이 난장판이 될 것 같았다. 아들은 출근하느라 바쁘게 나갔고 다시 병실엔 나와 남편 둘만 남았다. 점심 무렵 남편이 간신히 눈을 떴다. 여긴 어디야? 목소리가 쇠약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병원이에요. 쓰러져서 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 수많은 날들이 눈앞에 스쳐갔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나는 점심을 대충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고 병실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수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산소호흡기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누르는 망치 같았다. 4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간병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편 옆에 앉아 수첩을 다시 꺼내보았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짧은 문장들. 보고 싶다. 다음 주도 같은 시간. 고마웠다. 그 글씨는 분명 남편의 필체였다. 나는 그 필체를 안다. 장을 볼 때 메모지에 적던 글씨, 아이들에게 남기던 짧은 편지, 나에게 보냈던 유일한 연애 편지에 쓰인 그 글씨였다. 그 글씨가 다른 여자의 이름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시절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 아이들 뒷바라지, 시부모님 병수발, 그리고 가게일. 하루가 25시간 같아도 모자란 삶이었다.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내가 그 빈틈을 만든 건가? 아니, 그건 변명이었다. 잘못은 남편에게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들어와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이 조금 돌아오고 있어서 조만간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재활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돈도 많이 든다. 간병도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 내 노후를 다 쏟아부어야 하는 걸까? 그런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작은 딸이었다. 엄마, 병원비는 괜찮아요?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한 달 병원비와 재활비, 간병비를 합치면 우리의 적금은 2달도 못 버틴다. 보험금은 있지만 병원 규정상 일부만 적용된다. 게다가 수첩을 보고 난 지금 그 돈을 쓰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잠시 나를 불렀다. 물 좀. 나는 컵에 물을 담아 조심스레 입에 대주었다. 그가 물을 삼키며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이 왠지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날 괴롭게 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다른 보호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병실 아저씨 젊었을 때 꽤 바람둥이였대. 순간 숨이 막혔다. 내가 모르는 남편의 과거가 병원 복도 어딘가에 떠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진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복도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병실 바닥을 길게 드리웠다. 그 빛이 남편 얼굴 위에 얹히자 순간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저 눈이 깨어있을 때 무엇을 받고 어디를 다녔는지 나는 이제 안다. 간병인 휴게실 앞에서 어제 속삭이던 보호자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보고 잠시 주춤하더니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남편분이 예전에 건설에서 일하셨죠? 나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저희 형부랑 같이 일했는데 솔직히 좀 유명했어요. 젊은 여직원들이랑 자주 어울린다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가슴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병실로 돌아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을 뜬 남편이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왜 그렇게 봐? 그 한마디에 수많은 대답이 목구멍에 걸렸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점심 무렵 병원 원무과에서 호출이 왔다. 재활치료 계획과 비용을 설명해 준다는 자리였다. 치료비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기본 재활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다. 거기에 약가, 식사비, 기타 치료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엔 계산기와 수첩 속 이름들이 번갈아 떠올랐다.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은수가 미안하다. 그 순간 내 귀가 잘못 들린 건 아니었다. 그 이름 수첩 첫 장에 적혀있던 그 이름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을 지켜봤다. 그러나 그 뒤로는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순애야, 물 좀. 저녁 큰아들이 퇴근 후 병원에 들렀다. 내가 힘든 내색을 하자 엄마 간병인 쓰는 게 어때요? 이렇게 밤낮으로 하다간 엄마 건강 먼저 나빠져요. 라고 했다. 하지만 간병인을 쓰면 비용이 2배로 든다. 그리고 남편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수첩을 발견한 이후 내 안에는 이상한 집착이 생겼다. 이 사람의 마지막까지 내가 지켜봐야 한다는, 아니,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밤이 깊어 병원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 나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몇몇 날짜 옆에는 별표가 있었다. 이상해서 그 날짜들을 메모해 두었다. 내 기억 속 그날들은 모두 내가 무척 바빴던 시기였다. 부모님 제사, 가게 행사, 아이들 학교 졸업식, 그 빈틈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내일 이 이름들의 진짜 주인공을 찾아 나서기로.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남편의 병실을 잠깐 비웠다. 간호사에게 서류 좀 떼러 간다고 말하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남편이 쓰러진 날 이후 처음으로 집에 들어섰다. 텅 빈 거실이 왠지 낯설었다. 남편의 서랍과 책상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래된 서류함이 한쪽에 놓여 있었다. 나는 서류함을 열어 뒤졌다. 오래된 사진, 편지, 명함들이 마구 섞여 있었다. 거기서 수첩 속 이름과 같은 명함을 발견했다. 김은숙 호텔 연애팀이라는 글씨. 명함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그 순간 남편이 왜 그 호텔 근처에서 종종 늦게 들어왔는지 퍼즐이 맞춰졌다. 또 다른 서류 봉투 속에서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날짜와 지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날 고마웠어요.
오래 기억할게요. 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편지 속에는 호텔 열쇠 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내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드는 증거였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택배기사의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편지를 주머니에 숨겼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이 아직 의식이 흐릿한 지금 내가 이 사실을 들이밀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욕망이 꿈틀거렸다. 그에게 직접 확인받고 싶었다. 내 눈앞에서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다. 병실에 들어서니 남편이 간호사에게 재활 준비를 받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나를 보며 말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그 목소리에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집에 갔다 왔어요. 당신 물건 좀 챙기려고. 그날 밤 병원 침대 옆에서 나는 편지를 꺼내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뭐예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그 회피가 오히려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에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물을 건네줄 때도 식사를 챙길 때도 예전처럼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 차갑게 기계적으로 했다. 간호사들이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병실 옆자리 환자의 가족이 내게 말했다. 저 아저씨 예전에 저희 고향 근처에서도 유명했어요. 술만 마시면 여자를 끌고 다녔다고. 그 말은 내 마음속 마지막 남은 혹시나라는 희망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나는 더 이상 이 병실의 공기를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떠날 수는 없었다. 내 노후, 내 집, 내 가족이 이 사람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출근 전에 병원으로 왔다. 그는 잠시 나를 복도로 불러냈다. 엄마, 병원비 말인데 이번 달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의 표정엔 피로와 부담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도 없었다.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물리치료사는 그의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이제 조금씩 근육이 살아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기뻐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이 사람의 몸이 회복될수록 나는 다시 그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점심 이후 나는 작은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혹시 아빠가 예전에 외박한 적 많았어요?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왜? 라고 묻자 딸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어릴 때 몇 번 본 것 같아요. 엄마 없을 때 집에 낯선 여자가 다녀간 흔적.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 시절 나는 딸이 그런 걸 느끼지 않았길 바랐는데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저녁 무렵 원무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재활치료비를 줄이려면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다른 병원은 집에서 멀었고 그곳으로 옮기면 내가 오가며 돌보는 일이 훨씬 힘들어진다. 그러나 비용을 생각하면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다.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엉켜 있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 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무너졌다. 결국 나는 작은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첫째, 병원비 절감을 위해 병원 변경 검토. 둘째, 수첩 속 인물들에 대한 조사 계속. 셋째, 남편이 의식이 더 돌아왔을 때 직접 대면 질문.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튿날 나는 첫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됐다. 한 간병인이 내게 말했다. 그쪽 남편분 예전에 이 병원에도 왔었어요. 사고로 다쳐서 입원했었는데 그때도 매일 어떤 여자가 찾아왔죠.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맞아 떨어졌다. 그 여자가 수첩 속 이름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게 이 상황의 모든 실마리를 풀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다음 날 나는 병원 로비의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다. 오래된 입원 기록을 확인하는 건 보호자라도 절차가 필요했지만 나는 간병인의 도움으로 대략적인 날짜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수첩과 대조했다. 놀랍게도 별표 표시가 되어 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날 병실을 찾았던 여자의 이름은 김은숙이었다. 간병인이 기억하는 얼굴 묘사와 명함 속 사진이 내 기억 속에서 겹쳐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남편이 입원했던 이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여자를 만나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다는 걸 나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점심 무렵 큰아들이 병실로 왔다. 그는 내 표정을 보더니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과 명함, 편지를 꺼내 보여줬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엄마, 이걸 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 말에 나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다. 너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내가 평생을 바쳤어.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빠가 깨어나면 분명히 물어봐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치료가 먼저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은 이미 참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있었다. 저녁 작은 딸이 와서 아들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아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봤던 게 맞았구나. 그 여자 분명 그 사람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서린 상처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내 무지가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셈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병실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눈을 완전히 뜨는 날, 나는 이 모든 걸 당신 입에서 듣고야 말 거야.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나에게는 준비가 필요했다. 증거를 더 모으고 그 여자와 직접 마주하는 준비 말이다. 다음 날 나는 병원 근처 커피숍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SNS와 옛 인맥들을 통해 김은숙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만에 나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중년의 여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배경은 바닷가 리조트였다. 사진 속 얼굴은 세월이 흘렀지만 명함 속 얼굴과 분명히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내일 이 여자를 직접 만나러 가기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지난 세월에 대해 모든 것을 물어볼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남편의 아침 간호를 끝내고 큰아들에게 잠시 병실을 맡겼다. 중요한 일 좀 보고 올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사진 속 리조트를 찾아가려면 2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다. 시골 마을을 지나 해안도로가 펼쳐졌고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한겨울 바람처럼 차가웠다. 리조트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분 여기서 일하시나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네, 연회부 팀장님이세요. 라고 답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호텔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었다. 연회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사진 속 그 얼굴이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나는 애써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저 김은숙 씨 맞으시죠?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네, 그런데요. 나는 가방에서 수첩과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이거 어디서? 그 질문에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 남편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있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 사람 나한테 늘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아내라고, 집에서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위로였는지 나도 몰라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럼 왜 계속 만났습니까? 15년 전까지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사람 나한테는 남편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믿었어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찢는 칼 같았다. 당신이 있었던 걸 알았다면 난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의자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다. 남편이 깨어나면 이 모든 걸 직접 물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도 그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 바람이 내 마음을 식히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불타올랐다. 이제 돌아가서 남편이 깨어나길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리조트에서 돌아온 그날 밤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문 쪽에 고정된 채 나를 바라봤다. 예전과 달리 초점이 또렷했다. 나는 한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마침내 이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된 것이다. 어디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묘하게 경계가 묻어 있었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기억나? 남편의 손가락이 수첩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내가 어떻게 그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깨어나길 기다렸어. 이제 말해. 이게 뭐야? 병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건 내 잘못이야. 변명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 순간 큰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상황을 직감한 듯 그는 문가에 서서 우리를 지켜봤다.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아들아, 아빠가 내 엄마한테 평생 빚을 지고 살았어.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김은숙, 지연 다 당신 인생에 있었던 여자들이지. 그리고 그 시절 나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 부모님 병간호, 아이들 뒷바라지, 장사. 당신이 집을 비우는 시간 동안 나는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어.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대신 눈가가 젖어갔다. 그땐 그게 잘못인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작은 딸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와 오빠 그리고 침대 위에 아빠를 번갈아 보았다. 나 어릴 때 집에 낯선 여자가 온 걸 본 적 있어. 근데 엄마한테 말 못했어.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병실에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심장 모니터의 삑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거야. 병원비, 재활, 그리고 우리 관계. 당신이 어떤 대답을 하든 나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결정해. 난 받아들일게. 그의 목소리엔 진심과 후회의 무게가 동시에 실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최소한 오늘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나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이끌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스스로 세운 3가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첫째, 병원비 문제 해결. 나는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장기 간병 지원 제도와 기초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절차가 복잡했지만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며 마음속에 묘한 안도감이 생겼다. 더 이상 무작정 빚을 지는 방식으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둘째, 증거와 기록 정리. 남편이 무슨 변명을 하든 나는 지난 30년의 현실을 잊지 않기로 했다. 수첩과 편지, 명함, 그리고 김은숙이 직접 한 말까지 날짜별로 정리해 봉투에 넣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날이 오면 그대로 건넬 수 있도록. 셋째, 내 삶 되찾기.
매일 아침 간병 전과 후로 30분씩 산책을 했다. 처음엔 허탈한 마음에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길가의 핀 꽃과 바닷바람이 조금씩 마음을 풀어주었다. 작은 딸이 말했다. 엄마, 얼굴이 좀 좋아졌어. 그 말에 괜시리 눈물이 났다. 남편은 재활치료를 계속 받았다. 예전만큼 힘이 생기진 않았지만 그는 이제 나를 피하지 않았다. 가끔 눈을 맞추고 고맙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굳이 해석하려 들지 않았다. 가족 모임을 열어 아이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아빠와 나는 별개의 삶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건 여전히 우리 몫이야. 아들과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 안도와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병원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포근했고 멀리 바다가 보였다.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내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풍경만 바라보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나도 그래. 근데 앞으로는 나 자신을 먼저 지킬 거야.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과거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나를 묶어두진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이 얼굴을 스치게 두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제2막을 시작한다.